자, 그러면은 자꾸 우리는 저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럼 나와 내 사이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사실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그 문제가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다고. 장난 아니었어. 내 인생 너 만나서 바닥 쳤어. 근데 정말 이렇게 보면 나하고 문제 있는 게 여기에서 드러나 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또 비슷한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문제가 또 생겼어. 자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벌써 3번째네? 3제인가? 9수인가? 괜히 사주 보고. 사주 보고. 이사 갈까? 이민을 갈까? 그래서 이민을 갔는데 또 거기에서도 또 비슷한 일이 또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너무 고상하게 말한 거거든요. 인간관계 힘들다. 모든 일과 관계가 힘드는 이유가 뭐냐고 하냐면 자기 주변에 또라이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또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이 안에 있다고 확신해. 이 8명 안에 지금 도라이가 왔어. 지금 게스트로 왔어, 여기에. 지금. 근데 우리가 도라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직장에도 있고 우리 가족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도라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스스로를 도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별로 없어요? 없죠. 네. 그러면 도라이일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제가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내 목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 목소리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고. 자, 그러면 목소리가 내가 평상시에 나라고 느끼는 내 소리보다 훨씬 안 좋게 들려요. 안 좋죠. 그럼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뭐야? 똑같아, 구려, 잘 나왔어. 자, 근데 그럼 왜 그럴까?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모니터하는 거는 귀 안쪽에 있는 뇌로 한대요, 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여기 안에 많이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지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소리는 어떻게 듣느냐? 공기를 진동해서 뇌로 주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나라고 느끼는 나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느끼는 나는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차이가 누가 많이 나나 봤더니 1번 자존심이 센 사람, 2번 자존감이 낮은 사람, 3번 어렸을 적부터 성과를 좀 내본 사람, 4번 자기가 되게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느끼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일수록 항상 자기가 기준이거든요. 내가 기준이에요. 왜? 난 정의로웠고 난 깨끗하게 살았고 난 자존심이 세고 근데 또 자존감은 낮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항상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느끼는 것과 내가 나를 느끼는 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하고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저 사람하고도 또 문제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내 주위에는 이런 것들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자꾸 그 환경의 탓을 그 외부로 걔를 만나서 그런 거야. 진짜 그때가 그랬어, 내가 그 해가.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살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른 인정하고 문제의 원인을 우리한테서 한번 점검해 보고 그것이 이상이 상대적으로 없는데 누군가가 그랬다면 우리가 사람을 잘못 만나고 일을 잘못 선택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또 주의하면 되잖아요. 다음에 또 이걸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자. 자, 그러면은 나하고 내 사이는 과연 좋나 안 좋나 점검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보기에 나와 내 사이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나한테 어떻게 말하느냐거든요. 내가 나한테. 내가 나한테. 셀프 텔러라는 게 있다고 해요. 나한테 말 거는 나. 근데 이 셀프 텔러는 아무 때나 말을 걸진 않아요. 매일 내가 나한테 그래서 지민이가 나오는데 그래 지민이? 응 걔? 뭐 모른다.
이거는 좀. 근데 이제 보통의 이 셀프 텔러는 언제 말을 거냐면 살다가 위기가 왔을 때. 제가 어제 거실에서 아내가 혼잣말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요? 왜 그래? 31일까지만 먹기로 했잖아. 자기가 위기가 왔다. 네. 그만해. 그만 먹어. 진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하는 거지 지금? 위기가 왔다. 아니 그러니까 내 삶의 위기나 결정의 순간에 그 셀프 텔러가 들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하러 와요. 각자 차를 타고 왔잖아요. 근데 오다가 접촉사고가 탁 났어요. 그럼 그때 그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들려요. 요즘에 별일이 없다 했어. 그냥 내가 그냥 정말 내가 요즘에 뭐가 잘 되더라고 일이. 이상하네. 난 불안해 잘 되면 일이. 짜증나. 이런 소리가 하나가 들릴 수 있고 또 하나 소리가 탁 들리는데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몸 안 다쳐서 천만 다행. 그치. 야 방송이 잘 되려고 그러나 보다. 얘. 액땜했다. 차야 수리하면 돼. 어우 땡큐. 몸 하나도 안 다쳤네.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셀프 텔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걸 찾아서 봤더니 우리가 그런 비슷한 상황일 때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뭐라고 해줬냐는 거예요. 나 어렸을 적에 내가 그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엄마가 우리에게 뭐라고 해줬냐는 거예요. 맞아. 인생의 접시가 깨지는 날이 오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미국 영화를 봤어요. 미국에서 아이가 접시 부엌에 비싼 걸 깨요, 크리스탈. 그러면 미국 엄마가 가서 뭐라고 말하죠? 첫 마디로. Are you okay? 괜찮아. 괜찮아? Are you okay? 괜찮아?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저는 그때 미국 엄마하고 저하고 잘 맞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미국 엄마 스타일이야. 맞아. 저희 엄마 전라도 해남 사람. 징해분 사람. 제가 뭐 이렇게 쨍그라게 했는데 오지도 않고 저쪽에서 다 깨불어, 다 깨불어, 다 깨불어 이 오살할 놈아. 뭐단디 냉겨, 뭐단디 냉겨, 다 깨불어. 저는 언젠가 미국에서 친엄마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분은 잠깐 키워주시는 한국 엄마인데 그리고 미국 엄마는 한마디 더 한다고요. 운명의 대사예요. 넌 이 힘든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될 거야.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라는 걸 아. 그걸 잊어서는 안 돼. 아. 지금 여러분 눈이 왜 영어로 안 하냐라는 눈빛으로 저 쳐다보는데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통됐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소통됐다는 게 중요한 거지. 한국말이네. 그것이 한국말이네. 한국말. 여러분 자 봐보세요. 사람이 몸이 유난히 기억하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안 잊혀지는 게 있어요. 여성분들은 옛날에 그 남자가 나한테 나 능력 없고 힘 없을 때 섭섭하게 한 말이 되게 오래 기억나요.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 또 말을 해요. 오빠 근데 그때 왜 그랬어? 오빠 몰라요. 오빠 기억 안 나?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고 그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데 오빠는 지금? 오빠는 지금 뭐가 미안한지를 모르고 있어. 그치. 근데 그냥 이 사건을 넘기려고 미안하다가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있어. 난 그 자세와 태도가 나를 더 화나게 하는 거야.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라고. 그렇지. 다시 해. 건성건 다시 해봐. 내 눈을 똑바로 나의 눈을 바라봐. 그렇지. 나의 눈을 보고 진심으로 나에게 사과를 해. 그렇지. 근데 그러면 여성들은 왜 그걸 오래 기억할까 봤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힘든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뇌가 초당 사진을 여러 장 찍는데요. 연사하는 거예요. 즉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행동을 확대해서 기억한대요. 왜요? 나중에 또 이렇게 힘든 날이 오면 내가 이걸 기억했다가 조심하려고. 그러니까 뇌가 자기를 살리기 위한 상당히 고급적인 인공지능의 기능을 발휘한 거거든요. 자기 방어구나. 그렇죠. 근데 여기에 약간 오류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어느 날 살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뇌가 시간을 늘렸죠. 내가 시간을 늘리니까 가상 고통이라는 게 생겨요. 원래 고통은 하나였어요. 근데 시간을 늘렸잖아요. 그리고 확대했잖아요. 이 힘든 상황과 사건과 감정을. 그래서 기억하잖아요. 평생 이정표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고통이 하나였다가
5개, 10개, 커지고 100개의 무게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뇌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지 않겠어요? 버티다 사람의 뇌와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계속 힘드느니 죽어서 편안해져. 쉬어야 되겠다. 라고 자기가 쉬려고 죽음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희망 없음이 뇌에 가상 시간을 만들어내서 내 어깨를 더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힘든 날 권력의 반지 안에 글을 써넣으라고 했다. 그 유명한 문구. 이 또한 지나가리라. I know that I'm running out of time. I want it all. And I'm wishing they stop trying to turn me off. I want it all. And I'm walking on a wire, trying to go higher. Feels like I'm surrounded by. 어느 날 인생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극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어두워져. 어두워지죠. 근데 갑자기 내가 불을 켤 수는 없어요. 불을 켜지 않고 극장을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조명을 켜지 않고 극장을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눈을 감으면 돼요. 그렇죠. 봤어요? 네. 역설이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보려고 할수록 눈을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떠야죠. 떠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역설적이지만 극장에 들어가서 어둡잖아요.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히 하고 조금 있다가 몇 초 있다가 눈을 딱 뜨잖아요. 밝게. 그러면 실제로 눈의 조리개가 더 열리거든요. 오. 그러면 똑같은 빛으로도 내가 갈 정도의 길은 보인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건 지금 극장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지? 이 사태를 어떻게 넘기지? 이 사람과의 이 인간관계를 어디서부터 풀어야지? 그 눈을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더 안 보이고, 더 피곤하고, 눈은 더 빠질 것 같고, 더 화가 나고, 화가 나니까 보상 기제가 발휘되고, 다른 걸로 보상을 받아야 되겠어. 그러니 오히려 어두운 시기에 들어갈수록 눈을 감아보면 좋다. 그리고 마음을 좀 더 차분하게 하면 마음의 조리개가 열려서 환해지진 않지만 우리가 갈 만한 그 길은 보인다는 거죠. 그게 뭐 부모와의 자식 관계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 문제일 수도 있고 남녀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그렇겠죠. 그래서 오히려 나의 마음의 눈을 그리고 내 어깨를 좀 토닥거려줄 그 무언가를 자꾸 접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쯤에서 어머니와 육아를 하시는 아버지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맞아요, 필요하다. 맞아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한 마을이 필요로 했던 아이에 대한 양육을 부모님이 하고 때로는 엄마 혼자 하고. 그러니 이 엄청나게 큰 힘을 나 혼자, 나 그렇게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 엄마고 나도 나이가 젊고 나도 내 인생에 힘든데 근데 요즘에 그 한 마을에서 키우는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맞벌이 부부들이 자기 애를 맡길 데가 없으니 낮에 한결 못 가니까 같은 학부용 집에 이제 보내기 시작하고 마시라. 그러면서 한 집에 뭐 3명씩 막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밥도 주고 집에 있는 엄마가 학원도 내려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녁에 태워가는 전 그런 너무 따뜻한 모습을 봐서 그렇죠. 그런 마을이나 그게 참 이상적인 현상이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그 아이의 양육을 한 집에서 때로는 엄마 혼자 그것도 아이도 한 명도 아니에요. 2명, 3명. 그러면은 그 에너지와 힘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에게 너무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안 하셔도 괜찮다. 아이에게 잘해줘서 아이가 아는 게 아니라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전 느낀다고 보거든요. 눈빛에서도 느끼고, 네. 엄마의 말투에서도 느끼고. 그러니까 좀 너무 그렇게 본인 마음에 잘 들게 안 해주셔도 애들은 안다. 엄마의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저 두 부부분이 같이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저 부분들은 진짜 되게 오늘 되게 좋은 말 건졌다라는 표정이 이게 확실히 보이네요.
지금 이 얘기를 남편이랑 같이 듣고 싶어. 맞아요. 왜냐하면은 꼭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남편하고 안 듣고 혼자 각각 듣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보 나 오늘 들었는데 당신은 뉘앙스가 틀려 쳐먹었어. 그 뉘앙스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당신의 자세야.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들으셔라. 같이. 같이. 근데 남자들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남자가 왜 안 들으려고 할까요? 보통 강연장에 여성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와 전문성이 있어도 들으려는 마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남자, 나이가 든 사람, 경력과 노하우가 있고 성공을 해본 사람일수록 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저도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강연을 갔는데 강의하기 너무 힘든 대상이 있어요. 두 종류예요. 중학교 남자애들. 차라리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좋아요. 중이병이지. 중2는 애들이 이러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분위기 안 좋아서 그래 유머 해야지 뭐. 그렇지. 유머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 여러분 뭐 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기려고 애쓰네. 와 핵노잼 와 하면서 막. 아 이거를 저 들으라고 그런 언어 화법 있잖아요. 자기 독백인데 저 들으라고 하는 말. 자기 친구들끼리. 혼잣말로. 어땠어요? 마음이. 예? 정말 그 기억이 되게 길어지셨을 것 같아요. 눈을 한번 감았다 뜨시면은 좀 길이 보이잖아. 길이 보이죠? 그때 눈을 좀 감았다 뜨시면 아 그때는 그냥 뭐 그냥 절망적이죠. 그냥 그때 생각했어요. 아 청소년은 다시는 하지 말자. 이거는 나의 영역 밖이다. 그리고 요즘은 안 그러는데 제가 이제 20년 전에 강의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공무원 강연 갈 때 이제 5급 이상. 이제 5 이상 되면 이제 표정에 다 급수가 써진 느낌이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웃어도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그리고 본인이 웃기면 먼저 안 웃고 옆에 2급이 웃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2급이 웃으시면 이제 눈치 봤어. 그러니까 항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왜 남자들은 안 듣지? 안 들으려고 하지? 근데 그때 이 마음을 알았어요. 그걸 수백 번 하다가. 뭐예요? 한국 남자들이 어려서 내가 무슨 얘기를 들어야 할 시기에 나한테 얘기를 해줬던 남자들이 있어요. 아버지,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뭐 형들, 군대 선배들. 근데 그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좋은 말을 안 하고. 네.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로 이렇게 우리 아들은 그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한 아버지가 없어요. 일단 권위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쫄았다가 나이 먹고 나서는 회피하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랑 말하면 말 자체가 안 돼. 괜히 쌈만 나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아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먼저 올라갈게요. 아니 근데 한국의 아버지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이가 먹었어요. 30, 40, 50이 됐어요. 나도 이제 어른이 됐다고 느껴요. 근데 또 누가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에 뭐 이래라 저래라. 너 왜 그렇게 사냐? 똑바로 살아라. 그럼 내가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억압받고 뭐 말도 안 되게 살았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내가 왜 그걸 들어? 강사한테. 잘 살아왔어. 응. 그러니까 이때 여성들이 지혜롭게 남자친구나 남편이나 주변 남자분들이 있으면 소개해주면 좋죠. 근데 그것도 잘 소개를 해야 되는 게 강연도 그렇죠. 전 전에 이런 강연